안녕하세요. 프리즘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27학년도 임용 시험 대비해서 설명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프리즘 전공수학 팀은 저하고 이제 박진 박사님 이렇게 이제 부분을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에는 뭐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장수생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겠지만 이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의 개요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자료는 제가 매년 지피지기라고 해서 발간하는 문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각 과목별 출제 경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음번 시험일이 언젠지 이런 분석, 그리고 우리 이제 프리즘 전공수학의 전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과 함께 오늘 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경향 분석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경향 분석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습득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그것만 가지고도 합격에 근접하는 그런, 합격 이상의 그런 성취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전공수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이걸 임용 시험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많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요적인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되게 길죠, 그죠? 네,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임용고시, 임용시험, 임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구되는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령에 근거를 하는데, 근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행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일부분이 마치 이제 좀 시험 범위인 것처럼 그렇게 좁혀진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수학 교육론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정수론 법령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해석학 그리고 해석학 있죠. 서형대수, 현대대수, 미분기하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하신데 기하학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기하학 일반이라는 과목을 뭐 개설을 안 해놓은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했다 하더라도 다루는 내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학 일반은 법령에는 있지만 실제로 물어봐지지는 않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 위상수학, 그 다음에 확률 및 통계, 우리가 보통 확률과 통계, 확통이라고 하는 그 과목입니다. 그 다음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에요. 자, 요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평가원에서 발간한 문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또 이산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령이 있는 거하고 그걸 합집합을 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제 교집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걸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산수학, 조합, 뭐 그래프 이런 걸 다 뭉뚱그려 봤을 때 사실상 주제는 굉장히 그래프와 생성함수 요 정도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요 법령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2016에서 좀 업데이트 됐는데 뭐 크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여기 지피지기 문서에는 제가 최신 이제 바이블류 그래프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이 이제 그러면 언제 볼 거냐? 11월 21일에 치러질 겁니다. 이게 조금
그 다음 주인 11월 28일이 될 가능성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11월 21일 토요일이 유력하다. 이제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제가 잘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 GPG 문서에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21일, 그죠? 21일부터 27일, 요 사이에 들어있는 그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던 규칙입니다. 2018 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규칙이고요. 이제 이게 수능하고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수능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수능이 있었던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우리가 있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뭐 지진 때문에 연기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수능일 기준으로 보면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2021학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1학년도 시험이 2020년 12월 3일에 있었죠. 그죠? 12월 3일에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원래 이제 계획돼 있던 게 그러니까 금요일 뭐 이틀 전, 그러니까 11월 19일 목요일이었어요. 11월 19일 목요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임용시험은 원래 그 11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2027학년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11월 28일로 이렇게 계획을 짜다가 21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 343일 남았습니다. D-Day 343일. 어떻게 보면 뭐 길다면 길고요. 작년 우리가 이 설명회 할 때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330 며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번에 조금 더 이르긴 하네요. 어쨌든 343일 D-Day입니다. 자, 1교시는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2교시, 3교시는 이제 비슷한 유형인데 2교시는 문제가 이제 12문제고 3교시는 11문제예요. 그만큼 이제 3교시에 조금 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진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은 논술이고요. 수교로는 서술형이 5개, 기입형이 2개, 그 다음 교과 내용학은 기입형이 4문제, 서술형이 12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술형에 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법령에 있는 내용하고 평가원이 제시하는 근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했는데, 평가원이 2008년쯤에 이거를 연구를 한번 했어요. 그 교수들하고 이렇게 외주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평가 영역, 그러니까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에 해당하는 그 이수 과목들의 세부적인 이제 평가 내용 요소를 수립을 했습니다. 수학 교육론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과목은 이 평가 영역이 되게 자세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어떤 과목은 되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대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 환, 채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요대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군, 환, 채 이렇게 3개가 출제가 되든지, 아니면 군채를 묶어서 하나, 환을 하나 이렇게 2문제가 나오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형대수는 행렬, 벡터공간, 선형변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정수로는 조금 자세하게 더 돼 있죠. 수체계 및 소인수분해, 합동식 원식은 2차 잉여, 부정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출제되고 있는 거는 합동식과 원식은 2차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방정식은 아주 선형 부정방정식 이외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자, 해석학도 조금 특이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실수, 체계, 수열, 연속, 미분, 적분, 급수, 함수, 열.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학부 때 이제 수학 1에서, 수학이래. 수학 1은 이제 고등교과죠. 해석학 1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 편도 함수가 다중적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석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해석학의 절반 중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써놓고 뒤에는 이렇게 풍졌어요. 근데 실제로 출제도 이렇게 됩니다. 편도함수와 다중적분 요거 하나.
하나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해석학은 보통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2점, 4점, 4점인지 4점, 4점, 4점인지 요 차이가 있지 항상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점으로 출제될 때가 있고 4점으로 출제될 때가 있어요. 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해석학의 편도함 다진 것뿐이 아니고 그 미적분학 2에 해당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학 책을 보신다 하더라도 전공 해석학 책에 있는 다변수 부분은 사실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변수 쪽은 미적분학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해석학은 뭐 이렇게 나눠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 예를 들어서 기본사상과 초등함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좀 다뤄져야 좋은데 왜냐면 좀 브랜치도 있고 뭐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구장창 여기는 메비우스 변환만 나옵니다. 메비우스 변환만 나오고 그런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해석함수의 특징 당연히 중요하고요. 했는데 좀 약간 이거를 보고 단원을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조금 안 맞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상수학도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이거를 집합 이런 거를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집합적인 연산 같은 거 좀 필요하기는 해요. 교집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사상이라고 했는데 연속함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괴리가 있다. 실제 출제랑 이 용어들을 비교를 하면 아무튼 이제 이런 평가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기하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출제는 곡선 그 다음에 곡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확통이 좀 있죠, 그죠? 이 뭐 자료의 정리, 확률분포, 추정, 검정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확률분포에 대해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추정이 조금 나옵니다. 추정이 요번에도 나왔었죠. 요번에 이제 구간 추정 이런 거 나왔었고 점 추정은 거의 다뤄지진 않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루기는 요 부분은 이제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 박진 박사님께서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실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검정은, 요거는, 일단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나온 사례가 있긴 있어요. 조금 중요한 문제로 그것도, 나온 사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년 넘었어요. 안 나온 지가. 그 다음, 이산수학이 엄청 많죠, 뭐가. 엄청 많은데, 사실 별거 없다. 여기, 점화관계식, 생성함수, 그래프의 기본 요렇게 세 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론 때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들은 다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 게임 이론, 공평한 분배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그런 컨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실제 이론에서는 일단 좀 생략을 하고 갑니다. 평면 그래프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맞습니다. 색칠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이산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게 제가 문제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문제들을 올렸어요. 대표적인 문제들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용해서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전체 출제 흐름에서 봤을 때 좀 약간 튀는 문제가 있고 되게 대표적인 그런 대표격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대표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되는 출제의 80% 이상이 커버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섹션이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출제 유형이 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최근 거를 더 우선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작한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때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대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눈에 한번 출제 비중을 한번 봐볼까요? 한눈에 쭉 보면은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 해석학이 현대대수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 해석학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 등치를 가지고 있죠. 미분기하고 삐까삐까합니다. 얘는 이제 항상 6점이 나오는데 요보다는 얘는 6점에서 8점 사이. 예, 6점이 나왔다가 8점이 나왔다가. 하지만 이제 해석학이랑 복수 해석 두 개를 딱 합치면 항상 18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 244가 나오면은 복수 해석이 44가 나오고 해석학이 444가 나오면 복수 해석이 24가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상수학도 약간 덩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점 아니면 6점이에요. 4점 아니면 6점. 얘랑 그러면 누가 페어냐? 현대대수하고 위상수학이 이게 지금까지는 페어를 이루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대수학은 44 아니면은 244로 나온다고. 얘가 44로 나오면은 얘가 24로 나옵니다. 얘가 244로 나오면은 얘가 4점. 네,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점짜리 하나가 그 현대대수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위상수학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확률과 통계학은 항상 6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 정수로는 4점, 이산수학도 4점, 선형대수학도 4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뭐 문제 형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2027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7학년도이기 때문에 뭐 2020년 학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이후로부터 문제가 거의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한눈에 배점을 보면 이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편도함수와 다중적분 영역의 자, 낮은 밀도. 여기서 밀도는 무슨 밀도냐면 이제 출제되는 그 비율이 아니라 배점,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냐, 낮은 배점으로 출제되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편도함수 다중적분은 이게 밀도가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2점짜리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그 평가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편도함수 다중적분. 왜냐면은 해석학 2에 해당하는 내용들 전부 다 그냥 짜부시켜 놨기 때문에 평가 내용 요소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출제되는 건 아니고 대체로 보면은 뭐 그냥 이제 그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편도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연속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공부를 하시면 이건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열은 무조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함수열은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이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물론 해석학은 이제 박진 박사님께서 하시겠지만 요거는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함수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 수열이나 뭐 급수, 미분적분, 연속 이런 것들은 좀 돌아가면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거는 거의 한 2점 아니면 4점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함수열도 항상 4점으로 어렵게 이제 여기는 해석학에서 킬러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 이게 이제 그 편도함수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고요. 네. 2025학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이제 그림 정리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이 주어졌죠.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게 곡선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약간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뭐 이제 그림 정리를 쓰려면 이제 영역을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적당히 우리가 계산이 쉬운 곡선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셜 그죠? 파셜 q 서브 x 마이너스 p 서브 y를 하면은 뭐 2가 나오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넓이하고 관계된 그런 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함수열 문제죠. 함수열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함수를 주고, 예, 요걸 가지고 뭐, 이제 수렴이 어떻고, 이게 뭐 고르게 수렴하느냐, 그 다음에 적분을 니네가 이제
이거를 극한함수를 접근해도 되느냐, 해도 그 각각의 접근한 거 극한으로 봐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딱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프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현대에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 환체를 항상 고르게 다 건드립니다. 두 문제가 나오더라도 군을 어디다가 낀다든지 아니면은 네, 대체로 보면 이제 군을 낍니다. 군하고 체를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환을 따로 내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군 환체를 항상 고르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하고 좀 실제 시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뭐 군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은 실록 정리, 군의 구조 정리가 좀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환로는 엄청나게 내용이 방대한 걸로 유명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환환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가환환이 뭔데 이런 그러실 수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환은 내용이 많지만 임용에서 출제되는 토픽들은 한정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예. 상태였다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높은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표수 0인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유한체가 딱 나오면서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미리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유한체가 등장하면은 쉽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체론에서는 추상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갈로화분을 가지는 그런 체를 제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대체의 성질만 언급하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제가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추상적인 문제 또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확대체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추상적인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 체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군 문제인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군은 아주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연속으로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둘 다 이제 좀 약간 순환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쉽게 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 환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한 환을 주고 뭐 커널을 계산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아이디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두 개 환을 곱했을 때, 직접 곱을 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들어있는 아이디어들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공수학 원론에서 굉장히 기초할 때부터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공수학 원론을 보고 이 문제를 보셨을 때는 되게 좀 반가워 하셨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출제가 된 거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표수가 유한한 그런 표수 7이죠. 여기는 표수 7인 그런 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항상 유한체를 다루면서 유한체가 올해 출제가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쉽게 나올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특강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모의고사에도 유한체 문제 여러 번 냈었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복수 해석학입니다. 복수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특성 자체가 좀 말하자면 좀 스마트함을 좀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이다 보니 이제 선생님을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문제를 이제 스트라티지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해결을 하고 이런 능력을 보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부분 문제들이 많이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몇몇 과목에서는 그 선생님들의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복수 해석학이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를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걸 내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해석과 융합해서 실제 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딱 나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이게 융합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해석하고 복수 해석하기 좀 융합된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문제 하나 안에서 앞부분은 실변수라고 해놓고 뒤에 급수 부분은 이제 복수 해석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항목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출제 항목들을 다 이제 여기 중복된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신다면, 이 복수 해석은 잘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코실이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켤레 함수, 켤레, 하모닉, 조화 켤레 찾는 거, 조화 켤레 찾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수 정리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평각 원리. 평각 원리 써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변하는, 그러니까 적분 영역 자체가 변하는 이거를, 사실 이제 박진 박사님 올해 이제 처음 모의고사 출제를 하시는 건데,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다루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공부하신 분들은 좀 친숙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학, 보겠습니다. 미분기하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곡선, 그 다음에 곡면, 끝입니다. 그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곡선은 이제 2점으로 출제가 되고 곡면은 4점으로 출제되는데 요게 뒤바뀐 적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곡선이 4점으로 출제가 되고 곡면이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곡선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굉장히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어서 4점짜리 곡선 문제를 내시고 곡면 문제는 2점으로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곡선 문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프레네셀의 틀장 TNB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유형들이고요. 특히 이제 알파 프라임 제로 이거는 어떤 성질이냐면은 이제 알파가 9 위에 있는 거예요. 9. 그리고 이제 구면 위에 곡선 우리가 올해 모의고사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때도 하고 기출 때도 하고 파이널 실전에서도 하고 그리고 곡선 저기 뭐지? 모의고사에서도 이 구면 위에 곡선을 저희가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잘 대비가 돼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 곡면. 이게 이제 올해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우리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고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문제 오류죠. 문제 오류. 그래서 지금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평가원이 자초한 면이 지금 이제 그냥 영상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평가원이 좀 너무 폐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좀 여기 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곡면이 주어져 있어요. 곡면을 줬는데 함수 f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컷업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걸 걱정 안 하고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놓고 딱 풀어놓고 보면은 fx가 이제 0보다 크지 않은 그런 구간이 존재해버리는 거죠.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문제는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가 B11번으로 나오는 게 흔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문제인데 오류가 나버려가지고, 네, 요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네,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1차 통과, 1차 컷을 예측하는데도 이게 이제 사용이 될 것, 우리가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아쉬움을 뒤로 하고 확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확률 분포의 평가 내용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뭐 이렇게 하실 거 없고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박진 박사님께서 또 네, 가이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문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뭘 계산을 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이 점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네, 요거 분산 그러니까 표본 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좀 2024학년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학년도 문제죠. 예. 이게 확률 추상적으로 주어졌어요. 확률 분포를 알려주지 않고 무슨 이제 누적 확률 분포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만들어요. 확률 변수. 이놈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근데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유니폼한 균등한 분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그해 적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2022학년도에 이미 냈었기 때문에 그해에 적용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변형해서 교재에도 넣고 원래 문제도 넣고 해가지고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상수학도 되게 산만하게 평가 내용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거는 좀 한정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되는 위상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냥 병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패솔로지컬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얘들만 많이 써요. 예, 아무 위상을 이해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런 얘들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거리함수도 정말 어디다 쓸지 모르는 진짜 이상한 거리함수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상한 성질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 정수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합동식과 원식은 그 다음 2차이요. 그 다음 부정방정식이 출제된 부정방정식은 뭐예요? 선형에 한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탑픽들도 전부 다 좀 한정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통 2차 잉여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2차 잉여 어려워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2차 잉여가 나오면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네, 이거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합동식과 원식은이 오히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 또 한 축이 바로 정수론 되겠습니다. 정수론에서 합동식과 원식은 쪽으로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다소 물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가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은 2019학년도, 예, 그때 나왔던 그때 만들어진 출제 유형, 네, 비슷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2025학년도. 이게 르장드르 기호가 나오면은, 이 생긴 건 어렵게 생겼는데, 요거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요게 2026학년도 문제가, 올해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있는 거고, 2025학년도가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선형대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과목보다는 선형대수가.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형대수가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네, 2024학년도는. 근데
이때 올라간 난이도가 선형대수는 내려오지가 않아요. 예, 2024, 2025, 2026까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전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형대수가 중요해지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 지금 공통수학에도 2022 개정 교과에 저거 행렬 들어왔죠, 다시. 네. 선형대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AI 산업이 좀 주목받는 거 하고 좀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선형대수학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런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선형대수 공부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네, 행렬의 정보를 되게 제한적으로 주죠. 네, 제한적으로 이런 퍼즐 맞추기식 문제 또 우리 박진 박사님께서 많이 다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A에 대한 뭐 정보를 끌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네, 박진 박사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수학은 평가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자, 헤아림의 기본 원리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드물게 나오고,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온다고 얘기는 못해요. 이 카운팅 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헤아림의 기본 원리 외적 문제, 이거는 출제가 되면은 중고교 교과 수준의 조합론 약간 고난이도? 네, 이런 형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수학이 이게 사실 좀 우리 이제 그 예비 선생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해 보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점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게 좀 약간 크리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체로 최근까지 생성함수가 쭉 나왔었고요. 그때 예전에 카운팅 한번 나온 이후로 근데 2025학년도에는 그래프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네, 다시 올해는 2026학년도에는 생성함수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냐? 자, 아마 지금 이제 뭐 초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임용 시험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요 내용 보시고, 저 그냥 쉽다 하는데 나한테 진짜 너무 어렵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맞춰야지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예.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무슨 과목을 포기하고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지금 이제 제 서울 기준으로 썼어요. 그냥 서울 기준. 이게 왜냐면 뭐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고, 전국 통합을 하는 게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서울만 그냥 살짝 알아봤는데, 보시면 지금 일단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경쟁률 계속 쭉 떨어지고 있어요. 예, 경쟁률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역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요 지금 표상으로 보면은, 네, 제일 낮은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까요? 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느냐? 한번 이제 가볍게 생각을, 물론 절대 가볍다는 주제 자체가 가볍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네,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가 굉장히 시험이, 자, 일단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선이, 예, 내려가야 돼. 그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쉬워지니까 합격선이 이제 뭐, 그쵸, 내려가는 게 맞죠.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경쟁률에 비해서 이제 지금 합격선이 엄청나게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어요. 12점이 내렸어요. 12점. 12점.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는 이 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네,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합격선은 원래는 내려가는 게 맞지만 이때가 뭐다? 너무 어려웠다. 2025학년도는 어느 정도 나뉘고,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랑. 네, 약간 보면. 요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진 경쟁률이잖아요. 예. 예, 요때 64점이었는데, 낮아지면은 점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많이, 이제 여기 60점으로 지금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쵸? 자, 이때보다 경쟁률이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보이냐? 물론, 이게, 거기에 플러스,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려웠기 때문에 그 효과도 감안을 하면은 50 초반 정도, 50 초반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분기아 오류 이슈가 있죠.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만약에 이게 자 지금 주장하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4점을 다 부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고 측이 이 승소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50 중반까지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50 중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점수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지금 2차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시고, 예, 다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점수, 그럼 50초나 50 중반, 예,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좀 낮다고 생각이 돼요. 좀 낮다. 점수 제가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좀 낮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70점을 생각해보죠. 70점은 보통 요즘 이런 시험에서 지금 70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높은 점수. 70점을 생각을 해보자. 70점. 어떻게 하면 70점이 나오나.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30점이잖아요. 30점. 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게 30점이잖아요. 30점.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어떻게 할까요? 교육학에서 한 3점? 교육학에서 한 3점? 네. 그 다음에 24점의 수학 교육론 있죠. 수학 교육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5점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죠? 그러면은 이게 둘이 합치면은 8점이잖아요. 8점. 좀 많이 잡아서 10점이라고 해보죠. 10점. 그러면 이제 20점이 남았잖아요. 20점. 남아있는 20점을 우리가 뭘 틀려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해석학은 10점으로 출제가 되고 복소가 8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수는 8점이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위상이 6점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대 4점이죠. 그 다음에 정수 4점이죠. 그죠? 미분기야 6점이죠. 그죠? 그 다음 확통 4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 4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20점이 남았어요. 20점. 일단 선대는 좀 맞춰봅시다. 선대는 내가 풀 거야. 그죠? 네. 이산도 풀 거야. 풀 수 있죠. 네. 확통 열심히 하면 돼요. 네, 확통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단은 확통이랑 미기랑 합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통이랑 미기를 다 맞추기는 어렵다.
뭐 여기서 살짝 미스가 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합쳐서 둘이 둘이 합쳐서 뭐 한 그래요. 한 4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정수로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정수로는 여기는 마이너스 2점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리스키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자, 대수는 다 풀기 힘들어. 킬러가 있어. 나중에 4점. 그죠? 그거 뭐, 다 틀린다고 할까요? 위상도 6점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여기서 뭐 한 마이너스 6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6점,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원래 대수 8점, 위상 6점, 14점인데, 14에서 6 빼면 얼마예요? 14에서 6 빼면은 8점이잖아요.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8점은, 그렇네요. 8 더하기 6에서 6 뺐으니까 8이네요. 아무튼, 네. 8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해석이랑 복소. 요거 해가지고 복소 어렵대. 그래, 맞아. 여기서 4점, 여기서 4점, 여기 8점 날라간다. 치자. 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죠? 딱 20점이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점수면은, 네. 컷불 몇 점. 이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네. 여기서 이제 실수를 잡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가지고 하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다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네. 자, 우리 프리즘 전공수학의 그 커리큘럼은,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1월부터 4월까지 이론합니다. 이론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기출분석. 기출분석은 뭐냐면은,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단원별로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유형별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그 문제를 유형별로 모아놓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론할 때는 유형별로 해요. 네. 근데 5월부터 점차 유형에서 벗어나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맞닥뜨리는 거 하고 유형별로 모여있을 때 이 유형이야 하고 그 문제를 보는 거하고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요때부터는 뭐 단원별로는 있어요. 단원별로는 어느 정도 모아놓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유형을 좀 섞어 놓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이론 수업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과목이 총 9개가 있잖아요. 일단 해석학을 박진 박사님이 올해는 맡으시는 거. 그리고 대수. 그 다음 위상수학은 대수랑 페어기 때문에 위상수학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선형대수는 박사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복소해석학은 해석이랑 페어기 때문에 또 역시 박사님께서 맡아서 하시고 정수론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기하를 제가 하고요. 확통을 박사님이 가져가실 겁니다. 네, 이산수학을 제가 할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저는 전공수학 원론으로 그래서 근데 원론인데 작년이랑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우리가 기본편, 심화편을 나눠놨기 때문에 뭔가 약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네, 기본편, 심화편 나누는 것도 좋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과목별로 좀 가보자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는 과목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작년이랑은 내용이 다를 거고요. 박진 박사님은 그 이제 자체 과목별 교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거는 좀 이따 박사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출분석을 가게 되면은 과목별로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도 다루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전 문제. 이거는 대체로 저희가 모의고사로 개발했던 문제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해 문제들이 계속 이제 물갈이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네, 몇 퍼센트 정도씩 이렇게 문제가 새로 갱신이 되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은 연습 문제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통합 모의고사는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로 이렇게 진짜 실제 시험에 다 맞춰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문제 배치라던가 배점이라던가 이런 모든 면에서 실전하고 똑같은 그런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총 8회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박진 박사님하고 함께 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올해 합격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2027학년도 합격이 가능하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은 비정규 강의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요건 이제 정규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제가 게시판에 글을 쓸 때도 정규 강의 어쩌고 하는 거는 딱 요 4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4가지. 자, 그리고 그거 이외에 개설이 되는 비정규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론칭하는데 그 임용 시정을 위한 그 미적분학 있어요. 미적분학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난 초수긴 한데 나는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 안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분 적분도 잘 생각이 안 나. 전공은 뭐 아무도 모르겠어.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런 분들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그리고 또 전에 공부를 했으나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뭐 다른 직장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미적분학 때문에 이제 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미적분학 좀 알긴 아는데 내가 좀 스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 스킬, 계산 스킬, 특히 이제 적분 관련해서 그죠? 항상 적분이 어느 정도 능숙한지를 어떻게든 문제에 녹여서 물어봅니다. 임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서도 이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학부에서 만나게 되는 그 미적분학 수업과 다른 점은 임용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임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학부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굉장히 뭐 익스텐시브하게 막 이렇게 뭘 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떤 대수적 구조를 설명할 때도 이게 군이니 그 다음에 환이니 이런 거를 좀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용에 딱 맞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강이 좀 빨라요. 그럼 게시판 12월 달 중에 개강을 합니다. 24일이 목요일이었으니까 22일 월요일 맞나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죠. 24 3 22일 월요일 맞구나. 아무튼 예, 그 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그 요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3월 달쯤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5월, 7월 공개 모의고사 있어요. 공개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각종 주제별 특강들이 있는데 하루 완성 특강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또 이제 때때로 박진 박사님께서도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개설을 하기 때문에 게시판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루 완성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뒤늦게 어떤 분이 이산수학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하루짜리를 만들어서 넣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카페 프리즘 카페를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소통이 되니까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들은 항상 가능하면 심플한 쉬운 풀이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풀이 쉽다는 게 무조건 짧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풀이 이런 거를 저희가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론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하면은 그에 걸맞는 예제를 통해서 개념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교재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으로 학습 지원을 다 해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그게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통로로 다음 카페, 그리고 뭐 카카오톡, SNS, 그리고 문자 메시지, 통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미리 약속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저 또는 또 박진 박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약속을 해서 이제 대면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전 지식을 이미 공부를 해올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수학 전공을 하시고 혹은 수학 교육 과를 나오신 그런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무리하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과와 관계없는 내용들을 배제하는 것을 저희는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과와 결맞는 실제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부 교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제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이런 예제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제 중심으로 이론을 전달해 드린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취도를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량진에 강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선은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실 것을 굉장히 좀 권장을 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게임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나와서 하는 활동들을 축구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기초 훈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교과서의 기본 연습 문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요, 계획을 짜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는 게 제 이제 조언이고, 그리고 기초 지식이 당연히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실전 스킬도 필요하지만 기초 지식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학교 수업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하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현직 교사 아시는 분 계시면 신문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교과서나 지도서 파일 같은 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상에 자료 많이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찾아서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해석학, 그 다음에 대수학, 요거는 자기가 본인이 학부 때 공부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 제가 뭐 무슨 책이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바틀도 괜찮고요, 네, 프렐라이드 괜찮고요, 다 좋습니다. 교과서 한 권 정도는 한 권 정도씩은 정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표준적인 모범적인 해설에 대한 서술에 대한 연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개념들을 좀 흔들림 없이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만의 이론 노트, 남이 얘기를 해준 거, 남이 프린트를 해준 거, 요거 하고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땀 한 땀 적어 놓은 그런 이론 노트는 굉장히 본인에게 다가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 노트를 따로 정리를 이거를 너무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순서 같은 게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바인더 같은 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년간 지도를 해봤을 때는 이게 순서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논리적인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되게 보면 나중에는 단편적인 지식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필요할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했던 실수 계속 하죠. 아, 나는 계산 실수를 이걸 맨날 해.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계산 실수를 했을 때 일기처럼 오답 노트를 써두시고, 매번 그렇게 쌓여있는 오답 노트를 중요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 인고 직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본다면 했던 실수를 다시 하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야 된다. 뭐 일주일에 하루에 몰아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며칠에 걸쳐서 두세 문제씩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하루에 10문제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지와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의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학생,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 둘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생전 처음 배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둘이 실력이 비슷해요. 한 학생은 책상에서 일어나는 즉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집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굉장히 이 아이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에 가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물론 숙제는 열심히 하고, 다음날 학교에 오면서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꾸준히 했다면, 과연 이 두 학생 중 누가 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좀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거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는 굉장히 클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내가 오늘 배운 전공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1년 동안 쌓였을 때 그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상담, 질문이나 상담 예약은 이 번호를 이용을 하시면 박진 박사님이든 아니면 저든 제가 다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지금 잘못 나간 거예요. 예, 요거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질문 상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리즘 장학생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장학생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자녀, 그러니까 자녀 육아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일단 지원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좀 그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확대를 지향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카페 주소는 여기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컨텐츠 중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 유튜브 표시, 플레이 표시가 있는 건 유튜브 강의 컨텐츠고요.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그 설명 들어주셨고요. 이제 곧 박진 박사님께서 이제 또 설명을 하실 텐데, 박진 박사님은 이제 올해부터 강의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셨지만 사실은 내심 조금,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걱정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혀 제가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처음에 만드시는 문제부터 임용에 딱 맞는 그런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러니까 그 상환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상환이 구조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게 다항식, 그 생성 다항식이 최고차 계수가 모닉이어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닉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얼른 예시를, 판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분명히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학생한테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명백한 판례가 있어야 되는데, 박진 박사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시는 이런 기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또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박사님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네, 강조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제가 하기에 앞서서 김동희 교수님이 문불 과정으로다가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대강의 내용은 제가 거기에 딱히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번에 하는 게 작년에 했던 게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수강생 분들이,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뭐 김동희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행정 스태프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서 제가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이 뭐 모르모트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절대로. 예. 더 나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강의 시놉시스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뭐 출제 경향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고요. 빠르게 끝날 거예요. 예. 제가 나름대로 제가 했던 부분이 해석, 복수, 선대, 위상 이렇게니까 해석에는 저는 보통 해석이랑 미적 분학을 따로 이렇게 떼서 하긴 하는데, 뭐 평가원의 분류 기준이 저거를 같이 미적 분학을 해석의 일부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 기준에서는 이래요. 다변수 미적은 이제 A8 4점짜리였고 난이도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동희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변수 미적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편도함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론상 벡터 미적분, 그러니까 뭐 컬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고, 그런 쪽은 이제 그림 정리해서 2차원에서 끝이 나는 편인데, 얘가 2점으로 나오면은 사실 뭐 그냥 기분 좋게 문제 얻어가는, 점수 2점으로 얻어가는 문제인데 4점으로 나오면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단 한 번도 제 기억에 4점이 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웠다라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시간 있고 뭐 책 펴놓고 하시면 적분 못 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다른 의미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한 시간에 두고 그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숫자 하나 안 틀리게 완벽하게 딱 해낸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4점짜리 다변수 미적은 김동희 교수님이 어떤 것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신 없으시면은 다른 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해요. 미리 문제는 읽어보시되, 물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근데 무식하게 그냥 4점 깡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 이제 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문제. 제 생각에 적어도 1점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고, 해석학은 함수열 나오는 거였죠. 함수열이랑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해석학인 부분 나온 건데, 8점이었고, 요거는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고 봐요. 예, 상한이죠. 수프리머 물어보는 문제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예. 요것도, 뭐, 제가, 아마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가장 임박하게 만들었던 모의고사에서도 상한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상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적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어거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안 나오고 꽤 오래 안 나왔었는데 상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예, 그건 좀 반가웠습니다. 근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A3는 사실 거저주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B8은 이제 상한을 구하는 부분이 부등식 혹은 적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예. 적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늘 적분이 어려워요. 네. 예, 위상수학은, 복수해석학은 A3, A8, B8, 이렇게 하나는 2점이었고, 하나는 6점, 4점, 이렇게 6점 나왔는데, 요건 이제, A3번은 단답형 2점짜리였는데, 이게 평가권리랑 바뀌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는 문제였는데, 제가 7월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내용은, 반지름이 몇 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루트 2, 루트 5, 루트 4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적분했을 때, 여기서 순적분했을 때, 여기서 순적분했을 때 함수값을 주고, 그러니까 경로 적분 값을 주고 요 함수의 특성을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고 하면 그쪽이 더 어려웠겠죠. 사실 그 문제를 뭐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었으면, 이해하셨으면은 저거는 하실 수 있었을 거라 봐요. 평가 원리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문제. 네, 제가 2점짜리 문제 하나를, 예, 착각 깜빡했네요. 예, B2 문제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해석하게, 예, 요 B8 문제, 요거는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아는가? 예, 사실 정확히는
편미분 할 줄 압니까? 물어보는 문제여서 저는 뭐 이게 큰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계산력을 요구하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중이라고 했고 의상수학은 이제 A12는 나왔는데 이제 B2 하나 더 있었 내부점 아마 기억하기로 내부점 구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다 쉽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학생분들이. 그거는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고 내부의 정의가 뭔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경계랑. 근데 이제 A12도 사실 이거 제가 위상 특강할 때 했던 내용인데 위상은 이렇게 뭐 이게 좀 속된 말로 날먹이라고 해야 되나 날로 저도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카페에서 의견 수렴을 좀 해봤는데 어렵다고 느끼시 손도 못 댔다 라는 의견부터 쉬웠다 이게 극단적으로 스펙트럼에 갈리는 문제인데 이거 아까 보여주셨죠 이거 저는 그 매트릭 그 거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그 의도는 그거예요. 자 어렵지? 딴 거 풀어. 네. 의도가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셨으면은 안타까운 거고 근데 이제 이거 그게 무슨 내용인지만 아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은 그리고 그게 뭐 기발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의만 알면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냥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셨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원래 하를 주고 싶었는데 중하 그렇게 하면 이제 손도 못 대셨다는 분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니까 중으로 타협을 하고요. 왜냐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일견 봤을 때는. 선형대수학은 이제 김동희 교수님이 요즘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작년, 재작년 어려웠죠. 네.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어떻게 채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이었죠, 그게. 근데 올해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뭐, 평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선형대수학 중에 하나가 그거죠. 2년 전쯤에 나왔던 건가요? 이제 최소다항식이랑 허근을 하나 갖는다, 뭐 이런 성질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섞어갖고선 하는 문제인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번 선형대수학은 고유벡터의 정의랑 이제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세부 사항들을 다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것도 어려울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뭐 크게 어렵다고 느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출 동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건 중하. 예,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인데 미적분학과 해석학에서 요거랑 요거가 어려웠죠.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요소랑 교육학도 좀 어려웠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야 뭐 편하게 앉아서 시험을 푸는 입장이고 선생님들은 이게 일생 1년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니까 그 어깨에 걸린 중압감의 무게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히 뭐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그 공부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했을 때 난이도 자체는 수학적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임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그렇다.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말은 뺄게요. 그러니까 2027년은 자 이제 지난 시험을 여기까지 하고요. 2027년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점이 바뀔 것인가 뭔가 좀 이게 바꿔야겠죠.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목표인데 네. 교재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교재를 제작해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그 개설되는 강의의 교재는 시작할 때 한 번에 만들어서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면피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쇄가 좀 늦어져서 프린트가 나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책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가격은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체 제작 교재에 대한 제 그 개인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스님들도 다 대학에서 수업 들어보셨겠지만 대학 강단에 서시는 교수님들도 본인들 교재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귀찮아서 대부분 사실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귀찮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겸양의 표현이겠죠. 왜냐면은 교과서를 쓰고 자기 이름을 걸고 출판한다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진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실력자이신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쓰신 교재가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걸출해요. 좋아요. 당연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봤기 때문에 뭐 에라타라든가 이거 뭐 정호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작한 어떤 교재보다도 높은 완성도를 가지는 게 시중 교재인데 뭐 이 곳의 생태가라는 것이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 하니까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사용하지만 물론 이제 장점도 있죠. 제 입맛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 그래서 사용할 겁니다.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서 만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아마 인세라든가 저는 그런 거는 아마 전혀 매기진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아마 그 정도의 가격만 매겨지겠죠. 뭐 인쇄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해커스 행정 직원들 분들의 이제 인건비 정도 포함되는 그 정도의 금액만 매겨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야심차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심화 이론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김동희 교수님이 면밀하게 커리큘럼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뭐 벡터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선형대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벡터 공간의 차원이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게 굳이 RN일 필요도 없어요. CN인 경우도 일 수도 있고 뭐 abstract vector space 그러니까 추상적 벡터 공간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면 R3 정도밖에 안 나와요. 3차원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복소수 한 번 제 생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복소수 벡터 공간에 대한 이론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게 옳은가, 이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임용 시험에 R3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R3까지만 배운다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강사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을 하겠죠. 적어도 작년에는 저는 그래도 수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니셨던 혹은 지금 다니고 계시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책임져 주실 거고 저는 여러분의 시험을 준비해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저의 좀 이고는 좀 접어두고 심화 이론 증명 일반화된 서술 이런 것들에 너무 제가 치우쳤던 것 같아요 작년엔. 그래서 이런 걸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안 하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해서 증명도 이제 거의 모든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증명도 증명 나름이에요. 굉장히 지엽적인 증명이 있고요. 그 증명에서만 딱 사용되는 기술이 있는 증명이 있고 이 증명 기술이 두루두루 모든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증명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증명에 대해서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짚어 넘어가고 일반화된 서술 예를 들어서 뭐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임용은 R3에 국한되는 편인데 자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함수 공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뭐 무한정 이런 거는 배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화 이론은 이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유가 허락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임용 범위에 있다면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명문화되어서 있다면은 넣어보겠지만 아마 뭐 시간상의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너무 이제 예제가 적었던 것 같아.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그래서 예제 유제 연습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제가 미적분 학의 경우는 사실 100% 문제 베이스로 했습니다. 기출 문제만 풀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이 유효한 공부가 과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계산 위주의 미적분 학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론은 사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도 이게 참 애매한 게 미적분 학을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배우고 그 계산법이랑 그런 거 다 배우잖아요. 저희 뭐 치환적분 배우고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또 엄밀하게 이제 수술칼을 들고 따지고 들자면은 이 실제 해석학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건 다변수 해석학이라서 일변수 해석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딜레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전개를 하자면 다변수 해석학이니까 이거 실해석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저희는 그거에 반에 반도 안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저는 그냥 그 미적분학에 국한돼서는 적어도 그거에 한해서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 풀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RT는 이게 뭐의 약자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리뷰 테스트입니다. 이거 뭐를 리뷰하느냐? 뭐 그 전에 배웠던 걸 리뷰하는 거겠죠. 필요에 따라서 진행할게요. 이거는 주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매주 또는 격주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애매하게 끊길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내용이 쌓여야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이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거랑 연계되는 내용인데 서술훈련에 방점을 둔 학습. 이 모의고사 때 가서 이걸 제가 발견을 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렴풋이 아세요. 이거 대충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사실 강사인 저도 책임이 없지 않죠. 왜냐면은 저희들의 입장에, 그러니까 강사의 입장에서야 저는 현장에선 적어도, 영상에선 적어도 저희가 이게 의견을 전달할, 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적을 수도 있고, 제가 바디랭귀지까지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험지에 적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중에 딱 다 글로 적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녹음을 해서 낼 수도 없고 영상을 찍어서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바디랭귀지랑 말로 표현한 내용을 다 축약적으로 다 그 조그만 칸 안에 다 담아서 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저는 시험 범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드리는 게 저희 차원에서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거였는데 약간 기만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모범 답안은 막 글씨가 작아서 길어져.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적히는 게 사실 더 적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선생님들이 칸을 잘 쪼개셔서 연필로 적으시면 그거보다 더 많이 적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만이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예, 자간이 굉장히 커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줄 간격이 굉장히 커요. 자간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좀 학습을 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정형적인 것들이 있어요. 수학에는. 예를 들어서 해석학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열의 여덟은 이제, 엡실론, 0보다 큰 엡실론이 주어졌다라고 하자라고 시작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훈련이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훈련하는 방식으로 저는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은 첨삭이겠죠. 그리고 제가 최대한 적어도 칠판에 예제를 푼다면 한 두어 개 정도는 이렇게 임용 답안식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주제를 따라서 과목을 넘나드는 초창기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서 편찬 방법에 기전체, 편년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순으로 쭉 적거나 아니면은 인물 순으로, 사건 순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기전체 방식으로 작년엔 좀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요게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작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선형 변환이라는 주제로 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자연스럽게 위상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실도 생기고 위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실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약간 좀 패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고 두 번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기 좋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어제 나는 위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왜 오늘 또 선형돼서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과목에 따라서 주제를 짚어가서 편년체식으로 해석학 있으면은 거기 나오는 주제 쭉 다 하고 선형대수 하고 겹치는 주제가 있더라도 다시 뒤에 언급하는 내용으로 언급하는 식으로 하고 해석학을 하다가 선형대수에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고 그거로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과목별로 분리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뭐 선형대수만 약하고 다른 건 자신 있다. 뭐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저 사람 강의는 선형대수 이후엔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골라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수직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그 다음에 실해석, 미적분학, 선형대수, 복수해석, 확률과 통계로 이번에는 제가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상수학이 있었는데 그게 나가고 여기에 들어왔죠. 예. 뭐가 들어와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위상수학은 실해석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예, 왜냐면은 연속함수 다루는 부분에서 거리 공간의 일반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뺀 겁니다. 연속함수 얘기를 실해석 때 하는데, 이 뭐 R에서 R로 넘어가는 연속함수만 다루거든요. 임용에서는 열이면 9. 근데 그거 설명하겠다고 위상수학을 끌어와갖고 거리 공간 사이 연속함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이게 작년에는 그런 거. 이게 뭐 그게 명백히 범위에 있어요. 사상이라는 그 범주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뭐 있다 없는 걸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약간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린 격이라 반성을 하고 최대한 임용의 범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또 뭐가 있었는가. 잘렸나 보네요. 뭐, 이 정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바뀔 것이다 하는 부분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행정적인 부분,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그런 거는 작년이랑 김동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똑같이 저희가 현장 강의에 오시면은 무조건 1시간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장이라고 하긴 그래요. 저희가 특별한 용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날에는 그런 날을 배제하고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보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1시간을 넘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서울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카페나 뭐 해커스 질문 게시판 사용해 주시면 제가 뭐 이실 짓고 하자면 거기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독촉 문자들이 날아오긴 하는데 독촉을 받으면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편이라 생각을 해서 올리시면은 급하시면 급한 티를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최대한 빨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7년에는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